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을 것이야. 근데 쌤, 무서워요. 아유, 설마 제가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를 구워 먹겠어요? 그냥 노래예요, 노래. 제목은 구지가. 구가 거북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이 노래라는 뜻이죠. 아주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노래입니다. 2000여 년 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듯이 불렀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머리를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상문유사를 열어볼까요? 한반도 남쪽의 어느 마을. 이곳은 아직 나라가 없었어요. 임금도 없었죠. 9명의 촌장들이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북이를 닮은 산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아유, 깜짝이야. 예, 저희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거북이를 닮은 봉우리 구지봉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기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였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 임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콩콩 뛰면서 손을 좌우로 흔들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신비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지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노래가 끝나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옵니다. 자줏빛 줄에 달려 내려온 물건의 정체는 황금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유, 황금알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6. 사람들은 기뻐하며 황금알을 향해 100번 절을 합니다. 얼마 후 촌장들이 다시 모여 황금상자를 열어보는데 아이, 6개의 황금알에서 아이 6명이 나왔어요. 알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는 수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수로를 포함한 6명의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지요. 멋진 청년으로 자란 아이들은 각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임금이 생겼다. 만세! 만세! 황금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운 나라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성산가야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칭해 가야라고 부르죠. 구지봉에서 춤을 춘 덕분에 나라가 생겼네요. 구지봉이 진짜 거북이를 닮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보고 싶어요. 경남 김해에 가면 구지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도 하늘에서 임금을 내려줬네요. 네, 단군 신화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단군을 낳잖아요.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늘에서 왔다는 건 외부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발전된 문화와 기술을 가져온 외부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가야를 세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지봉 근처에 있는 대성동 고분을 가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옛날 무덤을 말하는데 김해 대성동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대성동 고분이라고 하죠. 대성동 고분은 가야 시기 무덤으로 가야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을 타는 유목민족이 쓰던 생활용품이 발견되었고요. 말방울같이 말을 꾸미는 물건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선 말을 타고 생활하는 유목민족이 많았거든요. 반면에 한반도 남쪽엔 말을 타며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대성동 고분에서 말과 관련된 물건이 여러 점 나왔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가야인의 뿌리가 유목민족일 수도 있겠는데? 북쪽의 유목민족이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왔구나. 외부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가야를 세운 건 아닐까?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알은 외부 세력, 즉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황금알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수로는 금관가야를 세웁니다. 가야의 중심은 금관가야였습니다. 여기서 퀴즈! 수로왕의 성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힌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입니다. 김씨? 네! 김씨 중에서도 김해 김씨! 김수로는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김수로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셈이죠. 김수로의 금관가야는 뛰어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은 앞다퉈서 가야와 교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야의 이 물건을 정말 사고 싶었기 때문이죠. 가야 최고의 인기 상품은 바로 덩이쇠! 덩이쇠가 뭐예요? 덩이쇠는 철로 도구를 만들기 직전의 상태를 말해요. 철갑옷, 철칼 이런 무기 외에도 농기구도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죠. 가야의 덩이쇠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가야인의 제철 기술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멋지죠? 우와, 2000년 전에 만든 것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가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한 나라는 일본이에요. 당시 일본은 철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야의 덩이쇠를 수입했습니다. 가야는 일본의 철기 문화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죠. 아이고야,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야 이야기는 해줄 이야기가 더 남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짐은 다 싼 것 같고 여권. 너무 중요하지, 여권. 큰별쌤, 해외여행 가세요? 네, 인도로 떠나갑니다. 인도는 어디에 있어요? 아, 인도.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고 인도는 자, 여기 있지요. 오, 꽤 머네요. 인도까지 비행기로 8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좀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두근두근 설렙니다. 2000년 전에도 설레는 여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타란 나라에서 가야로 찾아온 한 여인. 뚜둥. 아유타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인도에 있던 나라예요. 인도에서 가야까지 왔어요? 네, 아유타의 공주가 머나먼 가야까지 온 사연. 궁금하죠? 자, 어서 삼국유사 열어봅시다. 옛날에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은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께서 결혼하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 왕비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분을 찾아볼까요? 내가 여기에 내려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 왕비도 하늘이 내려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평화로운 가야의 바다. 낯선 배 한 척이 다가옵니다. 아, 저게 뭐지? 여보라! 횃불을 올려라! 아니, 저게 뭐래? 드디어 왔군. 낯선 배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수로왕입니다. 수로왕은 누가 올지 알고 있는 걸까요? 금은 보화가 가득 실려있는 배 위에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16살입니다. 어느 날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주야, 어젯밤 꿈에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배웠단다.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가야란 나라의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간 사람이니 매우 성스러운 사람이라 하셨다. 수로왕의 짝으로 너를 이어주라고 하셨단다. 꿈에서 깬 후에도 그 말이 귓가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공주야, 우리를 떠나 수로왕이 있는 가야로 가렴. 허왕옥은 수로왕을 만나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했죠. 저는 거센 파도를 이기고 가야에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나는 공주가 멀리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주가 와주었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아유타의 공주 허왕옥은 가야의 수로왕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허왕옥은 가야의 왕비가 되었답니다. 수로왕과 허왕옥의 이야기 어땠나요? 인도에서 가야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해요. 허왕옥이 가야로 올 때 가져왔다는 유물이 있어요. 바로 파사 석탑입니다.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파도가 매우 거셌는데요. 파도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이 석탑을 싣고 왔다고 하죠. 거센 파도를 이기고 가야에 온 허왕옥은 김수로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둘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나 봐요. 삼국유사엔 이 부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와 함께 사는 것은 마치 하늘에게 땅이 있고 해에게 달이 있고 양에게 음이 있는 것과 같았다. 수로왕과 허왕옥이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는 말입니다. 찐찐 진짜 사랑이었네요. 수로왕과 허왕옥은 힘을 합쳐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수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수로왕의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다른 이야기도 하나 더 들려줄게요. 옛날에 수로왕의 자리를 탐내는 의문의 남자가 가야를 찾아옵니다. 이 남자는 훗날 신라의 왕이 되는 탈해입니다. 수로왕과 탈해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왔다. 하늘이 나에게 명해서 왕이 되게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니
하늘의 명을 어기고 왕의 자리를 남에게 줄 수도 없고 우리 백성을 너에게 맡길 수도 없다. 나와 겨루어 보겠는가? 그대는 나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대의 어진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수로왕이 진짜 새로 변신했을까요? 과장이 많이 섞였죠. 그러나 수로왕이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삼국유사에선 수로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같이 했다. 수로왕이 죽었을 때는 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수로왕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큰별쌤, 뭐 보고 계세요? 달 구경 중이었죠. 오늘따라 달빛이 더 밝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둥근 보름달이 떴네요. 달을 봤더니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들, 만약에 달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해까지 사라진다면? 세상이 온통 깜깜해지겠죠? 옛날 신라에서 해와 달이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진짜요? 신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서 삼국유사를 열어보죠. 옛날에 신라 8대 왕 아달라 왕 때의 일입니다.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죠. 미역을 따다가 우리 예쁜 아내에게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어요. 바위는 순식간에 연호랑을 태우더니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연호랑을 태운 바위는 바다 건너 일본 땅에 도착했어요. 아, 스고이. 범우산지 아는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네가시마스. 연호랑은 일본의 왕이 되었어요. 한편 연호랑의 아내 세오녀는 사라진 연호랑을 찾고 있었죠. 서방님은 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서방님! 바로 그때 저것은 서방님의 신발? 신발을 잡으려 바위에 올라선 그때 세오녀가 탄 바위가 향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서방님, 살아계셨군요. 한편 신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점점 빛을 잃더니 세상이
깜깜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신라가 빛을 잃은 것은 연호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연호랑과 세오녀는 해와 달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빛도 돌아올 것입니다. 어서 연호랑과 세오녀를 데려오라. 두 분이 떠나신 후 신라가 빛을 잃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여기 나의 왕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보시오. 신라 사람들은 세오녀가 짠 비단을 하늘에 바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로 그때 빛이 돌아왔다. 만세! 만세! 이 신성한 비단을 잘 간직하여 나라의 보물로 삼도록 하라.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 어땠나요? 연호랑과 세오녀가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둘은 천생연분이었나 봐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연호랑의 오와 세오녀의 오는 모두 까마귀 오자입니다. 예로부터 까마귀는 해를 상징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해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죠. 고구려를 상징하는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삼조고도 해를 상징한답니다. 지금도 해가 뜨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를 보러 가요. 네,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해맞이 명소 중 하나인 포항이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포항에 가면 세오녀의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던 곳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영일 일월지입니다. 영일은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이고요. 1월은 해와 달이라는 뜻이죠. 신라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해와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포항의 동쪽 바닷길은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이어지죠. 연호랑과 세오녀 부부도 이 바닷길을 따라 시마네현 주변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호랑과 세오녀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요. 연호랑과 세오녀는 신라 아달라왕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시기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였거든요. 포항 지역에는 근기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근기국은 신라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연호랑과 세오녀가 바로 이 근기국의 백성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기국이 망한 후 연호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몸을 피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죠. 아까 들려준 이야기에서 세오녀가 직접 비단을 짜서 신라에 보냈잖아요. 당시에 비단을 짜는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비단을 짤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연호랑 세오녀는 높은 신분의 인물로 보입니다. 연호랑과 세오녀를 일본의 새로운 문명을 전해준 한반도 세력으로 보는 의견도 있어요. 연호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아유, 자러 가야겠다. 아이고. 쿰별쌤, 재밌는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이런 어린이 친구들 일찍 자야 키가 쑥쑥 크죠. 키 크고 싶긴 한데. 키는 크고 싶고 잠은 자기 싫고. 좋아요. 오늘만 좀 늦게 자는 걸로. 야호! 오늘은 몸집이 큰 왕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바로 신라의 22대 왕 지증왕이에요. 삼국 유사엔
지중왕이 덩치가 매우 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큰 덩치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 기대돼요. 그럼 삼국유사 열어볼까요? 옛날에 신라의 22대 왕 지중왕 때의 일입니다. 지혜로운 지중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키가 아주 크다지? 그렇다고 하더군. 자네 머리 위에 내가 올라가면 임금님 키랑 비슷해질 것 같구먼. 어서 왕비를 모셔야 합니다. 임금님의 몸집이 너무 크셔서 어울리는 짝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소. 신라에 그렇게 큰 여자가 있을까요? 아휴. 내 왕비는 내가 찾는다. 여봐라, 전국에 사람을 보내 왕비가 될 만한 여인을 찾도록 하라. 덩치가 좀 많이 커야 하는 점 잊지 말고. 전국을 돌아다녀도 몸집이 큰 여인을 찾을 수가 없네. 신하가 모량부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나무 아래에서 개 2마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 똥은 내 거야. 내 똥이야. 아이고 이 시끄러.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큰 똥이로군. 아이, 얘야, 저 똥은 어떤 동물의 똥이냐? 나으리, 저것은 사람의 똥입니다. 모량부 상공의 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몰래 넣은 것이지요. 아, 그게 사실이냐? 저렇게 큰 똥을 누울 정도라면 분명 덩치가 큰 여인일 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신하는 모량부 상공의 집을 찾아갑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여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임금님의 짝을 찾았도다. 모량부 상공의 딸이 몸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사옵니다. 어서 그 여인을 궁궐로 맞이하라. 지중왕은 모량부 상공의 딸을 궁궐로 데려와 왕비로 삼습니다. 지중왕이 마침내 좋은 짝을 찾았네요. 똥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럽긴 하지만 솔직히 재미있죠? 네. 지중왕은 업적이 참 많은 왕이죠. 신라에서 임금이 왕이란 칭호를 쓴 것은 지중왕 때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임금은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호칭으로 불렸거든요. 지중왕은 또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짓죠. 이전에는 사라, 사로, 계림, 설하벌, 신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지중왕은 신라의 영토 확장에도 힘을 쓰죠. 지중왕 때 우산국이란 그 나라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에 있던 작은 나라입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떡하니 있는 섬이잖아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접근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지중왕이 박이종이라는 장군을 부르죠. 삼국유사엔 박이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흔히 이사부라고 불립니다. 지중왕이 이사부 장군을 왜 불렀을까요? 장군, 우산국을 청벌하시오. 반드시 우산국을 신라의 땅으로 만들겠사옵니다. 지중왕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산국을 차지해야 동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구려나 일본에 이 우산국을 뺏기면
신라가 매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증왕은 다른 나라가 차지하기 전에 우산국을 신라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죠. 게다가 우산국은 일본의 적인 왜구의 근거지이기도 했거든요. 왜구는 신라 해안가 백성을 약탈하며 살아갔는데요. 이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라도 우산국을 정벌해야 했습니다. 지중왕의 명령을 받은 이사부 장군, 우산국 정벌을 위해 작전을 짭니다. 이사부 장군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그 방법이 좋겠군. 여봐라, 나무를 깎아 사자상을 만들도록 하여라. 네? 갑자기 사자조각상을 만들라고 했다고요? 이사부 장군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내 다가온 결전의 날,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배가 우산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사부 장군은요, 사자상을 배 위에 일렬로 세워놓죠. 우산국에 다다르자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 사람을 향해 외쳤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겠다. 우산국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사자상이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었죠. 에구먼이라, 저게 뭐지? 아유, 너무 무서워. 아이, 저 괴물이 우리를 다 잡아먹겠어. 결국 우산국 사람들은 신라에 항복합니다. 이사부 장군은 큰 전투 없이 우산국을 차지합니다. 지중왕은 이사부 장군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죠. 지중왕 시기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울릉도 그리고 그 옆에 독도까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영토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에 나오네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네, 맞아요. 바로 그 가사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똥 이야기부터 사자상까지. 상문유사 속 지중왕 이야기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